안녕하세요, 더트라 팬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던 필 감독의 겟아웃. 겟아웃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조던 필의 데뷔작. 그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데뷔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이 작품 때문에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계속 비교되는 그쵸. 그런 또 이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던 필이 이거 이후에 어스랑 롭을 만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스도 따로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만든 공포 영화고, 훌륭한 작품이죠. 네. 롭도 제가 볼 땐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겟아웃하고 비교를 하고 본다? 그러면 떨어지는. 결국 겟아웃만큼 남녀노소 모두가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네. 사실은 그 이후의 작품들이 충족시키지 못했다 보니 좀 더 그런 평을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실 공포 영화긴 한데 슬래셔 장면도 없고, 좀 되게 특이하죠. 네, 네. 그다음에 뭐 스퀘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프 스퀘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논란 포인트도 막 뭐 독특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공포 영화도 공포 영화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서스펜스 장르에 네. 가까운 어떤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그 장르로서의 그런 위대함보다는 사실 메시지로서의 위대함이 더 훌륭하죠. 그쵸. 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흑인과 백인의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내의 그다음에 흑인의 위치라든가, 또 이제 노동자와 지배계층의 그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냥 뭐 괜찮은 서스펜스 공포 영화네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볼 때는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쵸. 그 기생충을 봤을 때 느꼈던 충격 정도의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죠. 네. 또 더군다나 이제 이 작품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제 인종 분쟁이라든지 결국은 흑인 과잉 진압 같은 사건들이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더더욱 이 작품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후에 블랙 리브스 매터 사실 사회운동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2017년에 이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전부터 블랙 리브스 매터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있었고 운동은 있었지만, 그게 이제 범국민적인, 그러니까 흑인 사회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이 영화가 있은 후에 아주 절묘하게 그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영화가 더 위대한 영화로 발돋움하게 됐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보통 공포 영화야라고 하면은 안 보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포스터가, 그러고 사실 어그로를 못 끌었습니다. 네, 어그로를 못 끌었고 또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 포스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느낌 자체가 조금 부드러운 공포라든가 서스펜스 장르로서의 공포를 보여주기보다는, 야, 이거 공포니까 얘 얼굴 봐봐, 얼마나 얘가 무서워하고 있어, 이런 장면으로 딱 그 포스터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포스터만 보고서도 이거 되게 무서운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서 등을 돌리는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관객들이 좀 친숙하게 느낄 만한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좀 마이너한 배우들이 등장하는 면이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미국에서 흥행하는 걸 보고 한국에 있었던, 사실 조던 필 팬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조던 필 팬덤이라는 게 그렇게 거대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찬사를 받고 있었고 로튼 토마토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국민운동 같이 서명운동을 했어요. 꼭 개봉을 해달라라고 해서 억지로 개봉을 한, 거꾸로. 네. 진짜 억지 개봉을 한, 어떻게 보면 억지 개봉이기 때문에 망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작품이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이런 장르의 공포 영화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죠. 근데 200만이 들었어요. 사실은 훌륭한 스코어죠. 어마어마한 스코어죠. 유명 배우도 없이.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저희가 그 매드맥스 퓨리오스를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아직 120만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스코어를 찍은 영화들도 한국 와서 사실은 길을 못 쓰는 편이 많은데, 그만큼 이 작품이 작품성으로 되게 인정받고 그다음에 입소문까지 탔었던. 그렇죠. 사실 이제 너무나 이 재밌다라는 평이 잦아있기 때문에 당시에 충분히 이런 또 스코어까지 마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입소문으로 200만까지 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그렇죠. 사실 상영관도 많지 않았을 텐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100만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정말 메이저도 아닌 영화가, 거의 독립 영화에 가까운 영화가 200만이 들었다.
라는 건 정말 네.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완전 어마어마한 홈런이죠. 이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 겟아웃은 이렇기 때문에 좀 잘 됐던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 한국 관객들이 굉장히 반응하는 이야기 구조 중 반전이라는 요소. 사실 이 반전이라는 요소를 정말 최근에 봤던 어떤 작품들보다 너무 잘 구현했다. 네, 굉장히 그 미스테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이 주인공이 왜 이 여자친구의 집에 초대되었는가라는 결국 어떤 불안에서 시작한 어떤 그 감정이 사실은 이런 음모 속이었어라는 게 밝혀지면서 관객들이 정말 충격에 빠지거든요. 저 또한 사실은 첫 관람 때 받은 충격을 묘사하자면 정말 예측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이런 포인트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들러간다고 마치 기생충을 보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전혀 다른 영화가 되었던 것처럼 거의 그 정도 임팩트가 이 영화에 있죠. 여기서는 그 아미티지 빌리지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쵸. 거기서 경매하는 장면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하죠.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사실은 이 관객들이 되게 영민하시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빨리 알아차리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영화가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왜 이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지? 왜 저 흑인 청년은 막 그 겟아웃을 외치면서 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하지? 이런 수많은 퍼즐들이 딱 맞춰지는 순간 느껴지는 그 공포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부분 공포 영화 초반에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이라든가 좀 센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관심을 끌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신기한 게 첫 장면이 되게 평화로워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신 첫 장면이 하면은 그걸 말씀하신 건가요? 그 혼자 걸어가던 어떤 흑인의 장면. 네네네. 거기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등장한 장면에서도 차일디시 감비노의 레드본이라고 하는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또 굉장히 또 감미롭잖아요. 그리고 그 연인과의 대화라든가 그런 이제 일상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평화롭게 그려지다가 평화로운 장면이 거의 반 이상 가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이 마을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환영받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그 주인공의 편을 들어주는 또 여자친구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물론 그 남동생이 굉장히 조금 피키하게 굴지만 그 또 남동생이 도그맨에서 나왔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영화가 되게 상식의 선에서 비상식의 선으로 딱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화가 저는 그 조던 필의 데뷔작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잘 짜져 있죠. 우선 제가 그 첫 장면에서 그 찰디시 감비노의 레드본이라고 하는 음악이 나온다고 했는데 레드본의 뜻이 사실 혼혈이라는 뜻이거든요. 전 또 그거는 몰랐네. 그 혼혈 중에서 어떤 혼혈이냐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라 그 아메리칸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 밝은 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흑인을 레드본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 혼혈을 뜻하는데 여기서 그 노래 가사 중에 거의 후반에 가면은 깨어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장면에 레드본이 왜 나왔지라고 하면서 다시 보면서 어떤 복선이군요. 네, 그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레드본이 무슨 뜻이지 하고 내가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 네네네. 근데 이 영화하고 너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공이 가고자 하는 길은 흑인의 길이 아니거든. 사실은. 왜냐면 흑인 여자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백인 여자친구를 만났고 그다음에 중간에 경찰한테 신문을 받을 장면에서도 여자친구가 나서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없고 왜 이런 식의 과잉 진압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친구인 그 로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만약에 제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검문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여기서 나온 그 주인공 다니엘 갈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흑인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친구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계급적으로 보면 더 위의 계급으로 가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있는 캐릭터죠. 근데 그냥 흑인들이 봤을 때는 변절자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막 비꼬잖아요. 비꼬잖아요. 그 친구가 계속해서 뭔가 진짜 너 뭐 진짜 흑인이어서 총 맞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근데 이제 그 다니엘 칼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한 인물로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뭔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장치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 안전장치를 찾은 게 뭐였냐면 바로 자기의 백인 여자친구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에 가면서 점점 이제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게 좀 지루해질 만한 장면이 뭔가 사건에 터져요.
그 초반에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검문받는 이유가 노루가 아니라 사슴이죠. 한국은 노루고 미국은 사슴인데 사슴이 뛰어드는 바람에 사슴을 치잖아요. 근데 그 사슴을 쳤기 때문에 경찰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그 얘가 이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피우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피다가 이제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일하는 그 흑인 그쵸. 그 일꾼이 막 달려오죠 자기한테. 무슨 육상 선수처럼. 네, 육상 선수처럼. 그 장면 굉장히 기괴. 예, 굉장히 기괴하게 달려와요. 그리고 나서 얘가 그거 놀라가지고 담배 피는 거는 관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최면 치료로 고쳐주겠다고 하고 최면을 걸어버리죠. 그렇죠. 이제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한 10분, 15분, 20분 요 타이밍에 한 번씩 터지는데 이런 거 보면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장면에 자칫 너무 메시지가 강조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장면에서 이렇게 좀 환기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감독이 조던 필이 정말 데뷔작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호흡을 굉장히 영민하게 계속 그 강약 조절을 잘하죠. 네. 제가 볼 땐 정점을 한번 찍고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네. 되게 오랫동안 이 칼을 갈아온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코미디를 그쵸.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사실 코미디언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되게 그런 코미디가 그저 웃기고 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회풍자적인 코미디 페이소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코드를 계속해서 매주 건드렸죠. 매주 건드리고 그 다음에 흑인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또는 얼마나 오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정중하고 고급스러운 메시지로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쵸. 영화를 만들면서.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그 킬앤필 시리즈라고 하는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시리즈를 하면서 들었던 어떤 생각들, 인사이트들, 그 다음에 다소 그런 짧은 호흡으로 풀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출력들을 이번 작품에서 사실은 거의 다 쏟아낸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그 흑인들이 가장 공포를 느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스포일을 하자면 그 뇌가 바뀌는 그 장면이 아니었대요. 어떤 장면들? 그 성큰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침잠 해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TV 안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그 최면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공포를 더 많이 느꼈대요. 어떤 지점에서 좀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해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미국에서 흑인들의 삶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삶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누군가한테 조종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메타포 자체가 그 흑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로 다가섰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이민자와 소수자 그다음에 차별의 삶에 대한 것들을 거고 자신의 의지대로 마치 몸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메타포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흑인들이 미국에 살아가는 거는 최면과 가깝죠. 그러니까 오래된 최면과 가깝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백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인 규율을 만들어 왔고, 그 뭐 그린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린북은 뭐였냐면 그 미국에서 흑인들이 여행을 할 때 안전한 식당, 안전한 길을 찾아서 다녀야지만 죽지 않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그린북이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백인들이 이용하는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 흑인들이 오면 차별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이제 레디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물며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 정류장에 흑인이 서 있었다는 이유로 맞아 죽는다든가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그린북이라고 하는 것들이 배포가 되었고 흑인들은 그걸 따라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흑인들이 만든 수많은 예술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재즈의 거장인 듀크 웰링턴의 Take the A Train 같은 곡도 사실 A Train이란 말이 좀 몰랐었는데 그 흑인들이 탈 수 있는 칸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굉장히 오랫동안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삶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듯이 그들의 삶의 유전자에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차별과 핍박과 그 노예의 삶에 대한 그 불안감, 아주 내적인 불안감, 그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되게 탁월하거든요. 마치 그 겉의 모습은 흑인이지만 속 안에 있는 건 사실은 그 백인들의 그 뇌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굉장히 끔찍하지만 어쩌면 조던 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위선을 부리고 있는 흑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던 필이 뭐 그냥 뭐 백인만 까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흑인도 까고 있었고. 그렇죠. 전반적인 미국 사회에 대한 좀 이제 비판이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전방위적으로 까요. 그러니까 색깔을 대비를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블랙 앤 화이트인데 여기서 화이트는 백인을 뜻하는 거고 블랙은 흑인을 뜻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레드와 블루도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백인들은 대부분 레드를 입거나 레드 소품을 쓰고 있고 흑인들은 블루를 입거나 블루 소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딸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 본인의 전 남친을 보는 장면에서 파란 불빛 속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크리스가 입고 있었던 옷도 파란색이었고 마지막에 로드가 구하러 왔을 때 입고 있던 옷도 경비원이 입는 파란색 옷이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 백인들을 티피컬한 타입으로 해석하는 우리를 그렇게 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흑인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아니다 우린 앞으로 서로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평화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주인공 그다음에 겉으로는 그런 흑인들의 차별에 대해서 싸우는 것처럼 행동하는 백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것들을 물건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진짜 물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별주의자들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진짜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흑인들은 니네는 몸은 피지컬은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몸을 바쳐. 우리가 잘 써줄게. 그쵸. 라고 하는 그 백인들이 있는 거죠. 되게 무슨 그래서 전자제품 스펙 얘기하듯이 되게 되게 찬란하게 묘사하는 그 장면들이 마치 저희가 좋아하는 전자제품 봤을 때 어마어마한 정밀기기들을 봤을 때 하는 표현들을 하죠. 막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사실 한 명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성희롱과 그 육체 희롱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특히나 그 나이든 여성 캐릭터들이 나이든 여성 캐릭터들이 뭐 밤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그 저기 여주인공이 로즈의 동생이죠. 그 남동생은 딱 물어보면서 격투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피지컬이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티피컬한 사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을 한쪽으로만 몰아가죠. 그러니까 얘가 뭐 뛰어나거나 뭐 사진을 잘 찍는다거나 뭐 예술적으로 뭔가 재능이 있다거나 착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어. 그렇죠. 그 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육체적인 거니까. 그래서 담배 피는 것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육체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얘가 담배를 폈을 경우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영화의 클리셰 같지만 사실은 반전이었던 게 결국 그 맹인 그쵸. 아저씨 결국은 이 주인공이 그 수많은 자신에 대한 티피컬한 사고에 지쳐서 이제 저 벤치에 앉아 있는 맹인과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으로 뭔가 이야기가 통하는 그쵸. 역시 마치 그 진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라는 듯한 어떤 클리셰를 제시를 하다가 사실은 그 또한 새로운 신체를 찾기 위한 경매자에 불과했다라는 게 경매자이자 사실은 낙찰자죠. 낙찰자죠. 그래서 자기의 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고 내가 꼭 가질 몸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이 각본과 저는 그 각본 자체가 워낙에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뭐 연출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이미 그 초반에 쓰여져 있던 각본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배우들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탄력을 받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을 굉장히 즐겁게 희롱합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나중에 그 정말 우리가 어트랙션 타는 것처럼 이게 뭐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과 기분이 나쁜 장면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그 모든 게 이제 우리가 희롱당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완전히 이야기는 새로워지죠. 그리고 저는 정말 훌륭한 영화와 훌륭한 반전은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심플한 반전이 나와요. 단지 너의 몸을 뺏기 위해서라고 하는.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볼 때는 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거든요.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묘사해주는 것들이 마치 저희가 이전에 다뤘었던 저 악마와의 토크쇼에 나오는 아날로그 호러적인 요소가 또 있어요. 굉장히 그 이 가족들이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 비디오에서 어떤 가족이고 이런 역사가 있고 굉장히 거기서 느껴지는 사실은 그들만의 헤리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화가 계속해서 반복돼 왔고 우리는 이것들은 마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것 마냥 나오는데 영화에서
사실은 그 헤리티지가 갖고 있는 공포성이거든요. 마치 이 영화가 어떤 영화에서 또 비슷하게 나오냐면 그 에드가 라이트 영화의 뜨거운 녀석들이라는 영화에서 뜨거운 녀석들 맞나요? 그 이제 그 어떤 한 마을의 광기를 보여주거든요. 이 마을이 사실은 범죄를 일으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타이틀을 읽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네. 실종시키거나. 근데 사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왜? 우리 마을이 최고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헤리티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헤리티지라는 건 사람들 이유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맹목적인 공포인데 저는 그 비디오 장면에서 마치 그 백인들이 오랫동안 사실은 흑인들을 물건으로 써왔던 시절부터의 그 헤리티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맹목성. 왜? 마치 그게 무슨 이런 거죠. 왜 흑인은 물건인데 왜 그래 너희들? 굉장히 그 맹목성이 주는 공포가 저는 흑인이 아님에도 보면서 어쩌면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좀 개연성이 붙는 거는 거기서 나오는 안드레. 그러니까 초반에 납치를 당했는데 그쵸. 그냥 조금 언급만 있다가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발견된 건 어디였냐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미티지 마을이었어.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어색해하거나 이상해하거나 그 안드레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렇죠. 오직 주인공만. 너가 왜 여기 있냐? 너가 왜 여기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그 흑인식 인사 있잖아요. 주먹 이거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걸 몰라. 주먹 악수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백인식 인사를 하죠. 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기괴하게 나오면서 정말 이 영화가 뭔가 그런 이제 스멀스멀하게 광기가 올라오는 것들이 그렇죠. 네. 아주 잘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그 백인의 의상 양식을 입고 있는 그 아까 흑인 캐릭터의 모습이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되게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걸 보고 이상하게 느끼는 우리마저도 사실 타겟인 건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도 이 흑인의 티피컬한 타입을 가지고 그것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주체도 사실은 흑인에 대한 티피컬이 없다면 이 정도의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되게 메타적으로도 그런 요소들이 꽤나 훌륭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억압받거나 탄압을 받았던 민족들은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일종의 그 유전자에 입력이 된 거다 보니까 입력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환경을 바꿔서 만약에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어쨌든 탄압을 받거나 차별을 받았던 민족들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만한 포인트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결국은 나오는 흑인 캐릭터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쵸, 네. 사실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흑인 보모 이제 배우와 그 흑인 남성 노동자 배우 이 두 배우가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결국은 어떤 도화선의 역할을 굉장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흑인 남자 배우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 이름 조지나거든요. 그 조지나가 백인들은 너무 나한테 잘해줘요라고 하면서 막 광기 어리게 막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마치 저희가 그 영화 장고에서 보면 백인의 편에 서 있는 그 흑인 노예의 마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본인의 삶이 왜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묘사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여주인공의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는 사실은 이 영화가 정말 교묘한 게 뭐냐면 분명히 뇌 이식을 했거든. 근데 그 잠깐씩 나오는 원래의 자아가 있죠. 원래의 자아가 있어요. 근데 원래의 자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의 심장,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영혼은 쉽게 뺏기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뇌는 뺏겼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원래 자아가 계속 나오죠. 그 본래의 자아가 나오는 건 뇌가 아니라는 거죠. 몸에서 그 다음에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지워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플래시를 마주할 때 그런 부작용들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플래시라는 게 빛을 비추는 행위일 텐데 그 안에서 뭔가
그리고 그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면적인 그쵸. 액션적인 네.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딱 그런 순간 나온다라는 게 꽤나 메타포적으로도 의미가 연결이 되더라. 네. 거의 뭐 무속인이 했을 때 재령 행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뇌에 들어가 있는 악령을 쫓아내는 행인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기괴한 장면들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그 백인 가족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주인공을 막아설 때 네. 와, 이때 느껴지는 그 무력감이 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이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냥 그 아주 속된 말로 이거 되게 좆됐구나 하는 그 장면에 대한 연출이 너무 훌륭하더라. 네. 게다가 주인공은 사실 자기가 이제 그 비디오를 보고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느끼는 이미 알고 장면에서는 있죠. 네. 장면에서 이미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그 허탈함과 네, 좌절감과 긴박함과 뭐 네. 좌절감이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결국은 끝내 본인의 친구에 의해서 구하러 온 결국은 경찰 차를 타고 온 자신 네. 친구에 의해서 결국 살아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원래 엔딩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히든 엔딩이 있었죠. 네. 네. 그 원래 엔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주인공이 이제 감옥에 가죠. 네, 감옥에 가고 이제 그 로드가 만나러 오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이제 히든 엔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흑인이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으로 처벌받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넣길 잘했지 않았나 오히려. 왜냐면 안 넣기 때문에 사실 근데 대부분의 관객들은 얘가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로드의 차를 타고 가면서 이미 그 뒷감당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상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되게 꽤나 공포스러운 미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탈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이는 게 자발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총에는 지문은 주인공 그쵸. 것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항상 이방인이 의심을 받게 돼 있는데 이 마을에서 이방인은 단 한 명이잖아요. 그 주인공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여운을 주는 엔딩이 굉장히 좋았지. 그렇게 해서 다 대놓고서 해버리면은 오히려 조금 관객 입장에서는 더 깊은 절망감이죠. 더 허탈함에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그 장면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둔 게 굉장히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 영화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일단은 플롯 자체도 너무 흥미롭고 그냥 그 얘기만 해도 꽤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과연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했다라고 뭐 여러 네. 이제 인터뷰나 문헌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자신이 백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뭔가 가슴 깊숙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 느낌. 네, 결국 이 사회 뭐 그들이 그렇다고 나한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은 없으나 왠지 나도 선을 넘은 것 같고 이 가족들도 나를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 않은 그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었을 때 참 그 찰나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는 이제 그 인종적인 그 계급차뿐만 아니라 예전에 좀 돈이 굉장히 많은 그 집안의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되게 친절해. 나한테 친절한데 그 이상한 눈빛과 내가 그쵸? 알아들을 수 없는 몇 가지의 단어와 네. 이런 거에서 사람이 차별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한 남자의 그런 이제 그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미 그 계급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평균치의 대화와 생활이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위화감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여자친구한테는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사랑을 할 수 있었고 사귀게 됐었는데 결국 그 부모님을 만나면서 내가 느낀 위화감 때문에 나중에 점점 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그 계급성,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성이라는 게 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보니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정의되잖아요. 네. 그 위화감을 느꼈을 때 그 좌절감이 참 크죠. 이거 왜냐면 하루아침에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 못 알잖아요. 바꾸죠. 그러니까 네. 나는 못 바꾸는 거고 사실은 상대방들이 조금씩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나는 거기에 끝없이 위화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죠. 그렇죠.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것들이 그나마 변화 가능하고 겉으로 티가 그나마 덜 나는 거라면 확실히 이 인종의 문제는 그쵸.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게다가 미국에서의 흑인과 백인의 문제? 아니 전쟁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유튜브 쇼츠로 나오는 영상들이 흑인 검사인데 갑자기 긴급 검문을 당한다든지 차를 세워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조던필 감독이 결국 이 시대가 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 영화가 정말 저는 또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억지 그 PC들이 많잖아요. 영화들이. 억지로 흑인으로 바꿔놓고 억지로 종족을 바꿔놓고 억지로 그 성별을 바꿔놓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런 것이 억지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정말 PC라는 주제가 얼마나 공포스러울 수 있는지를 정말 극대화하는 이 장르이자 이 영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사실 벌써 2017년이니까 지금 거의 한 7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7년이 지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로 사실 이만큼 재미있게 영화를 만든 작품이 있나라고 하면은 비교할 작품이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작품이죠? 환상특급들. 왜냐면 조던 필이 나중에 그 인터뷰 통해 가지고 밝혔는데 자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콘텐츠가 환상특급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저는 이제 많이 그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콘텐츠가 저희 방송 이름 자체가 트와일라이트 그렇죠.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환상 특급의 환상이죠. 그래서 그 환상 특급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그 환상 특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주제라든가 반전이 제가 봐왔던 환상 특급에서 나왔던 그런 반전이라든가 조금 진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 조던 필이 이런 각본을 쓰고 이런 반전들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덕후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티가 나죠. 덕후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후속작에서도 거의 그런 모티베이션이 계속 이어지죠. 어스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인 게 그 1985년도 그 환상특급 제1화에서 그 브루스 윌리스가 데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데뷔예요. 연예인 데뷔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게 도플갱어였어요. 주인공이 되게 그 지친 그 삶에 찌들고 지친 그냥 일반 그 샐러리맨인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주 완벽한 자기 나와 자신 똑같은. 있죠. 나와 똑같은 자기 자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조던 필이 인터뷰를 할 때 자기는 그거를 많이 오마주했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조던 필은 그런 이제 환상특급이라든가 이런 좀 놀랍고 기괴한 이야기를 원해왔던 거죠. 사실은 거의 노베에서는 완성형까지 가긴 하는데. 그렇죠. 노베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환상특급을 뛰어넘는 완성도죠. 그러니까 저는 그 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노베에서 그 이 조던 필이 추구했던 건 스티븐 스필버그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헐리우드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에 UFO 붐을 일으킨 거는 스필버그였거든요. 계속해서 그걸 다루고 있었고 그거 가지고 TV 시리즈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E.T.라는 작품으로 거의 정점을 찍고. E.T.로 또 정점을 찍었고 또 그 미즈와의 조우라고 하는 제3종 근접조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선 탑이었는데 자 그러면 나는 흑인으로서 그 분야의 탑으로 어떻게 내가 반전을 주는지 만들어 보겠어 하고서 아예 도전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만큼 또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없죠. 그래서 뭐 이 조던 필 감독의 그런 이제 최근 작품들이 있지만 사실 그 최근 작품들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다 보니 근데 이 작품처럼 참 저도 주변에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뭔가 정말 꼭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도 와, 이 작품은 정말 그렇지 않아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인종의 문제다 보니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고 또 검토할 수 있어서 참 이 정도로 뭔가 어떤 이런 인종 이슈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 난민을 받아들이냐 마느냐라는 어떤 사실 쟁점까지도 좀 이렇게 확장해서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맥거핀이 없어요. 맥거핀이 없는 게 모든 장면과 모든 사건들이
결국 결말로 다가가면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초반부터 보여준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다 짜여져 있는 장면들이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사슴 장면도 사슴은 자연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기의 영토를 느끼면서 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나타난 자동차에 치여서 죽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그 아메리칸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냐를 생각한다면 그 여기서 나오는 사슴 같은 역할이 그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같이 자연을 품고 자연에서 굉장히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백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통사고처럼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뺏어갔죠. 데려가죠. 그게 자체가 사실은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장면에 이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느 하나 흐트럼이 없는 그냥 들어간 장면이 헛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맥거핀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정교하게 시나리오가 짜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단서를 찾기도 쉽고 그다음에 결말에 가면서 에이 그건 뭐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장면들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죠. 네,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지금 다시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교하고요. 또 내가 의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끔 그 의심과 의심들을 굉장히 쌓아놓고 마지막에 반전해서 모든 그 나의 그 궁금증들을 풀어주는 그 아주 시원한 그 해결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뭔가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죽기 전에는 한 번쯤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강추, 초강추 이걸 준다면 저는 초초강추. 저도 완전 초초강추. 네, 초초강추. 아시죠? 이제 초초강추는 뭐다? 4번 이상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다. 그러니까 미슐랭으로 따지면 별 3개입니다. 별 3개. 이거는 죽기 전에 무조건 봐야 된다. 이거는 죽기 전에 무조건 가야 된다.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맛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미식가가 아니다. 굉장히 후회스러운 삶이 후회스러운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영화 겟 아웃에 대해서는 둘 다 만장일치로 초초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겟 아웃 가지고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뭐 못하신 얘기나 더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이 영화를 감상하실 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TV로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그 호기심 때문에 자꾸 뒷장면을 넘기는 버릇들이 있으실 텐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이 작품만큼은 조금만 참으시고 계속해서 그 리모컨을 누르지 마시고 최대한 참고 그 결정적인 장면까지만 보시면 이 영화적 경험을 정말 100%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한 장면도 지루한 장면이 없어요. 그 중간에 좀 지루할 만하면 로드가 나와가지고 입담을 열심히 털어주고. 그렇죠. 네. 뭔가 조금 사건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 진짜 뭐 최면을 건다든가 좀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거든요. 침잠해본 장면은 그 성큰 플레이스 장면 굉장히 좀 그 아름다운 장면이면서 굉장히 기괴한 장면인데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막 파티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나를 가지고 막 경매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지루할 틈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영화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 그냥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찾아서 누르기만 하면 그냥 끝까지 쭉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 그거 하나뿐인 거지. 이 영화 보시면 전혀 지루한 부분이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겟 아웃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더트라는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 영화 또 즐거운 영화 그 다음에 즐길만한 영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저희가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팟캐스트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희의 모습을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팟캐스트에서 팟빵에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그 더트라 더 응원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와 더 재밌는 스토리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